싱글 벙글 국무회의.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간의 수치가 마구마구 올라가는 연말입니다. 얼마나 음주감으로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싱글벙글 국무회의 2회 저는 골 때리는 남자 정의당의 화랑관창 김종대입니다. 국방개혁 기획단장을 맡고 있죠. 그 다음에 살포시 웃고 계신 우리 미인도 자기소개를 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언론개혁기획단장 추혜선입니다. 네. 어떻게 요즘 여러 자리 많이 가지시죠? 예. 바쁩니다. 예, 눈이 퀭해요. 네. 약도 좀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전 음주 가문은 아니고요. 네. 예. 하여간 대한민국은 놀아야 돼요. 지금 연말에 이제 우리가 한 해를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의 우리 청년들, 우리 당의 청년위원회가 있고 네. 굉장히 그 청년이 제일 많은 당 아니에요? 예. 40%니까. 젊은 당이죠. 젊은 당이니까 잘 놀아요. 예. 정신없이 잘 놀아. 보면 그 모습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어제 모 당직자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새벽 6시에 집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오늘 출퇴근을 다 한 것이죠. 그 열정이 대단하네요. 예. 하여간 그 체력과 그 열정 같으면은 내년에 한번 돌풍을 일으키지 않을까 청년들에게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렇지만 몸 생각도 하세요. 예. 자, 이제 오늘 국무회의는 안건을 한 2가지 정도로 준비해 왔는데 그 전에 사실 다사다난했던 정말 사건이 많았던 올해 좀 한 해를 넘기는 소감을 먼저 좀 나누고 그다음에 이따가 또 이야기 손님 이 빌딩에 이제 건물에 하중이 많이 실리는 그분이 또 오십니다. 예, 그분이. 네, 그때 가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하기로 하고 어떠십니까? 한 해 마무리하는 소감이. 저는 정의당 같이 옮겼잖아요. 네. 정의당에 이제 적을 둬서 네. 시민사회 활동가에서 이제 정치인이 됐습니다. 대단한 대단한 진보죠. 변화가 있었죠. 예. 집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좀 제 시댁이 굉장히 그 보수적인 집안이어서 또 종갓집 아니에요? 예, 종갓집 종손부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많을 줄 알아서 처음에는 비밀로 했고요. 네. 요즘에는 이 정의당의 이미지가 좋아져서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시댁이 제일 무섭구나. 예, 그럼요. 시댁이 무섭죠. 저는 오늘 한 해 국민들이 이제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아주 위기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마키아벨리 하면은 군주론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분이 쓴 그 또 하나의 알려지지 않은 책이 있어요. 일명 로마사 농고라고 하죠. 여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장기간 군주의 권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파당이 출현하는 걸 막아야 된다. 그걸 막으려면 그 방법은 국고는 부유하게 만들고 시민은 가난하게 유지해라. 이렇게 말하죠. 결국 공동체 구성원이 가난하게 유지되는 것이 바로 군주의 통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가르침 그대로 국민을 생존의 절벽으로 내몰아서 고분고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부는 모조리 대기업이나 정부가 쓸어가고 담배값, 술값, 소주값 또 올라가는 세금으로 참으로 많이 뜯겼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무서움에 떨게 되고 참으로 통치하기 좋은 나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민생은 참혹하죠. 예.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연평도 주민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했는데 과거에 평화롭던 시절에는 연평도에서 굉장히 고기도 많이 잡히고 부유했고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어업 통제가 들어가고 이제 생존이 위기에 내몰려서 결국은 생업이 어업이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공공근로로 바뀌었어요. 그 국가에 잘 보이지 않으면 이 공공근로가 끊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평도에 가면 정부 비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렵게 생존이 그 절벽으로 내몰려서 혹시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심리가 집단화되면서 결국은 누구도 정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연평도의 그 어업계장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 전 주민의 국가 노예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가 노예화. 국가 노예화. 그러니까
안보가 실패한 건 정부 책임인데 예.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더 복종하고 공포해질려야 되는 예. 이게 바로 생존의 위기에 몰린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민생의 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저는 국무회의니까 네. 저는 이제 그 길을 뚫는 자는 번영하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이게 어허. 칭기스칸의 얘기거든요. 예. 다시 근데 한번 길을 뚫는 자는 길을 뚫는 자는 번영하고 번영하고 그리고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망한다. 이게 이제 저는 소통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네. 네. 우리 각하가 네. 계신 저 높은 성, 예. 소통의 부재가 뭐 정권 초기부터 계속 이제 네. 뭐 제기가 됐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 높은 성처럼 한 해 한 해 더 쌓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독재적 발상이 그 안에서 심화되고 있지 않나. 예, 멀지 않았습니다. 네. 자, 갑자기 진도 한 4.0 정도의 기운이 느껴졌어요. 이거는 예, 휘청거리는. 이거는 손님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예, 우리 김용민 PD 모시고 지금부터 약 1시간여 국무회의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영등포와에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잘 뚫렸어요. 택시가 바로 와줬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정의로운 택시입니다. 예, 얼굴은 조금 뽀시시해졌는데.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네. 목욕을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큰일했네. 이게 뭐 뒤에 이게 아주 그 육수가. 푹 삶았구나. 네, 푹 삶았습니다. 지난번 팟빵 스튜디오에서 보니까 예. 그때는 아주 진짜 얼굴빛이 흑빛이더니 예. 가만히 있어봐. 이 아까운 얘기 방송으로 해야지 이거. 예. 그래요? 녹음 중인 거예요? 예. 이거 난 또 편집되는 줄 알고 나 아주. 안토니가 뽑혀서 그런가? 예. 예. 아니 이빨도 아름다우세요. 예. 그래서 이빨이 그렇게 좋은가 봐. 예. 그러니까 한 해를 마감하시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올해 큰일 하셨는데. 정말 참 아주 다사다난했습니다. 예. 2015년에 뭐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일단 학위를 이렇게 오, 축하드려요. 그래요? 네. 예. 조촐하게 이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갑자기 뭐 격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나름 또 이제 신학의 길로 목사가 되려고 어디 대학원에 문익환 목사님이 가르쳤던 한신대학원 지원을 하게 됐고, 또 나름 또 지식 라디오 개국을 또 하게 되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내년에 아마 굉장히 바빠질 것 같습니다. 날로 번창하시는구나. 나는 사업 망했어요. 두루두루 축하드리고요. 우리 김종대 단장님께 위로를 좀 제가 옆에서 이 진짜 출판사 이게 언론사를 하나 경영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는 근데 사실은 이제 디펜스 21의 종간이라기보다는 어떤 매체 혁신이다. 김종대라는 콘텐츠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더 김종대 그 명성과 정평은 더 넓어졌고요. 팟캐스트로 갈아탄 거지. 이 문자 미디어에서 이제는 그 오디오 미디어로 이게 변화가 된 거지. 그 디펜스 21 플러스의 그 핵심적인 콘텐츠의 그 어떤 기반이라든지 또 정신 이건 하나도 훼손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또 우리 또 새로운 추혜선이라는 또 막강한 또 이제 보완제가 또 또 더해지면서 나중에 우리 하나 차립시다.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그 회사 문 닫는 걸 뭐라고 그러죠? 폐업한다. 폐업 디펜스 21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폐업을 디펜스하는 그런 매체를 한번 또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참 청취자들한테 이렇게 좀 쉽게 다가가야지 이거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인데 그런데 폐업을 디펜스한다는 말은 저한테는 상당히 와닿는 말씀이세요. 오늘 피부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주 뽀시시한 게 한번 안아주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방송 끝나고 봅시다. 새누리당 개헌 디펜스 개헌선 의석수 확보 디펜스 20일 이런 것도 한번 좀 개혁을
그러니까 디펜스 왜 이래 써먹을 때가 많아. 아, 그러네 정말. 공격이 곧 방어고 또 방어가 또 공격인데 지금은 좀 방어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일단 세월호 청문회가 지난주에 사흘에 걸쳐 열렸습니다. 월, 화, 수 14, 15, 16일이죠. 그리고 이제 1차 청문회 마무리됐습니다. 나중에 아마 다시 열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도 신문 기사를 다 검색하고 어제 또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한 해 이 청문회가 무엇을 새로 밝혔다기보다는 자칫 잘못하면은 책임자들의 면죄부가 주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사실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구조를 못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를 확증한 그런 의미에서는 꽤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했죠. 뻔히 보이는 그 학생들, 그 승선자들 이분들 무시하고 어치못대로 그렇게 구조도 아니라 아니 그 안에 배 안에 수백 명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 보트에 해당하는 경비정을 보내가지고 그거 갖고 구조를 한다? 이건 아예 구조할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던 거고 아니 그 배에 몇 명이 탔는지 그게 관측이 안 된다는 건 난센스죠. 그것만 통일할 수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경비정을 보낼 단계부터 이거는 구조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세월호 그날의 작년 4월 16일의 상황을 보면은 바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날. 그렇죠. 그다음에 해무도 없어가지고 아주 그 시계가 좋았고. 그다음에 배는 충분히 전복되기 전에 구조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모든 그 해난 구조에서 가장 이상적 환경입니다. 구조하기 가장 좋은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건은 뭐 여러 유사 사례를 보더라도 멀리 떨어진 어디 공해상이라든가 아니면 찾기에 어려운 수색의 구조에 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근해였고 이런 조건을 보면은 30km 바뀌죠. 시계에서 보였으니까. 근해였냐 이겁니다. 여기서 또 그 얘기 나오네. 참 귀가 번뜩였습니다. 그러니까 근해가 아니라 근해입니다. 그 가장 구조에 이상적인 모든 조건을 갖춘 데였고 또 사실은 출동도 빨리 했어요. 1, 2, 3정이 빨리 왔고 이걸 보고 그 안에 갇혀있던 승객들은 다 안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저기 헬기 소리 들린다. 해경 왔댄다. 이게 그 문자 메시지로 부모한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곧 조치가 있겠지. 이것이었죠.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조는커녕 바닷물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 아닙니까? 이 초동 대응의 아이러니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세월호 이게 청문회까지 과정들을 보면 참 가장 부끄러운 게 언론입니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이제 세월호 청문회를 생중계를 안 했잖아요. 지상파들이. 이건 뭐 저는 예상치도 못했어요. 당연히 청문회가 될 거라 그러니까 생중계가 될 거다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장소도 이제 시민단체 YWCA 강당으로 갔는데 장소가 그쪽으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국회에서 했다면 당연히 국회 방송에서 생중계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걸 좀 피하기 위해 갔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저기 인터뷰가 하나 연결돼 있죠. 소개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 세월호에 대한 단상은 우리 가족분을 지금 전화 연결해서 직접 한번 통화를 하고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연결할 분은 그 예은이 아빠죠. 유경근 선생님. 저번에 청문회 때 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신 분입니다.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지금은 그 청문회 끝나고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청문회 끝나고 그 청문회 상황에 대해서 또는 내용에 대해서 좀 평가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일주일을 가졌고요. 그래서 오늘 그 점심 때 그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한 청문회에 대해서 좀 알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청문회가 국회 넓은 회의장도 많고 방송 시설도 있는데 굳이 시민단체 건물에서 열렸어요. 어떻게 된 네. 사연입니까? 예, 저희들도 장소가 YWC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네. 예, 국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정상 대관을 불허했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회에서 하면서 국회 방송을 통한 중계도 예상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그게 다 안 됐죠. 네. 뭐 뚜렷한 이유는 듣지를 못했는데, 예. 뭐 하여튼 국회에서 빌려줄 수 없다고 그래서 밖에서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특별한 이유 없이 밖에 나가서 해라. 그런데 그 장소의 불편함으로 인한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상당히 많았죠. 네. 일단 이 청문회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기 때문에 네. 많은 시민들이 직접 방청을 하기 위해서 오셨었는데요. 예. 좌석수가 워낙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오셨다가 방청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았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9시 반에 시작인데 새벽 6시부터 와서 막 줄을 서서 방청권을 받아야 하는 뭐 그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리고 특히 예, 시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 장 내에서도 그 의사 전달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요.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많은 유족들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크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사흘간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증언을 했습니다.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증인들의 어떤 대답이 한결같이 이제 책임 회피성 모르쇠로 나갔단 말이죠. 네. 예, 이런 어떤 그 증언은 이렇게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예, 뭐 작년 7월에 있었던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증인들이 그런 식의 답변들을 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진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보니까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기억이 안 난다, 모른다 그런 책임을 선원들에게만 떠넘기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는 게 아니고 뭔가 좀 서로 작전을 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서 이미 일부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이 증인들이 입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진 문건도 또 발견이 됐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청문회 또는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어떤 시도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런 부분도 역시 좀 명확하게 진상이 좀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일 겁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 그 김용민 PD도 나와 계시는데요. 잠깐 질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유경건 선생님. 예. 예전에 저희 예은이가 나오기 전에 그때 네. 이제 국민 TV하고 인터뷰를 하셨어요. 예. 그때 인터뷰하셨을 때 4월 16일이 그때가 수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참사 당일이요? 예. 예,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무런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씀이 네. 그때 하셨던 말씀인데 네네. 실제로 그랬죠? 예, 전혀 없었고 잠수사들이 일부 물론 발표에는 뭐 몇백 명씩 투입됐다고 하지만 그건 다 허위로 드러났고요. 예. 이번 청문회에서 실제로 잠수사들 초기에 그 잠수사들이 한 일들은 주로 이제 해경이나 해군 쪽의 잠수사 얘기하는 거죠. 네. 그쪽의 잠수사들이 한 일은 가이드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네. 그런 것들을 일부 설치하는 정도 선에서만 작업들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구조나 수습 활동은 없었죠. 그러면은 토요일까지 수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실제로 그 시신이 본격적으로 발견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일요일부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아무런 뭐 수색도 구조도 없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네. 그러면 이건 아예 구조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요일부터 그 월요일까지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참사 현장 위에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항상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 정확한 사실이고요. 네. 근데 돌이켜 봤을 때 특히 이번 청문회에서도 많이 부각이 됐는데, 한결같이 구조를 마음 먹지 않은 이상,
어떻게 모두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조치를 했을까 좀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셨던 말씀이 그때 네. 뭐가 있었냐면은 그 첫날 그 참사 네. 당일에 밤에 그 현장에 이제 배를 타고 가까이 가시는 와중에 그쪽에서 접근을 못하도록 해경 쪽에서 그래서 그 삥삥 돌고 몰아냈다는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당일날인 4월 16일 밤 한 9시 반경에 출발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해역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때는 조명탄도 터뜨리고 그래서 그 해역이 좀 환하게 멀리서도 잘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갈 때만 하더라도 그 해역에 불만 비쳐 있고 활동하는 모습이 아무것도 안 보였었는데 저희가 좀 접근을 하니까 갑자기 해경 단정들이 여러 대가 막 나와서 그 선수만 조금 나와 있는 그 세월호 주변을 그 원을 그리면서 돌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가면 뭐 작업에 방해가 된다, 더 이상 못 간다 그래서 근접을 하질 못한 적이 있습니다. 네, 결국 그 구조를 포기한 상황에서 가족들과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격리 차단, 이러면서 무언가를 계속 가리려 했다는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청문회에서 또 한 가지 공분을 자아내게 만든 건 뭐냐면 증인들의 태도입니다. 굉장히 어떤 그 청문회 권위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는데 특히 김수현 전 서해 지방해경청장, 예, 이 사람은 아예 목소리를 높이면서 뭐 청문회를 상당히 그 특위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 또 지역 구조본부장이었던 김문홍 서장, 이분은 목포해양경찰서장이죠. 예, 이 양반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청문회 마지막까지 대기시키는 이유가 뭐냐, 저희가 뭐냐, 이런 어떤 발언까지 하면서 상당히 어떤 그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렇게 기고만장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희는 그때는 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나고 돌이켜 보니까 그런 태도 역시 우발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상당히 계획적이었다는 생각을 좀 펼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모른다, 뭐 회피하고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 청문회 자체,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자체를 매우 우습게 보이게 만들기 위한 좀 의도적인 도발을 핀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좀 판단밖에 서질 않네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그 유족을 비롯해 특위를 깔보는 듯한 고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청문회를 조금 이렇게 희화화하고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마지막 사흘간 남아있으면서 특히 지역 구조본부장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지위와 책임에 대한 전면 부인하는 듯한 아주 무성의한 답변, 그것이 아니면 고압적인 태도란 말이죠. 이게 국회가 법으로 만든 합법적 조직입니다. 예,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매우 합법적인 조직인데 이건 국회 권위도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예, 이런 문제는 저희가 일찍부터 특히 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면서 국회에다가도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런 상황인데 왜 국회는 가만히 있느냐.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만든 특별법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은 곧 그 국회의 어떤 권위나 또는 그런 거 결정 같은 것들을 무시하는 건데 왜 국회에서는 이런 것들을 방조하거나 또는 모른 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죠. 예, 또 한 가지 그 새누리당 그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태인데요. 이번에 전면 불참했죠? 예. 네. 어떤 이유입니까? 우선 여당에서 추천하신 위원들이 총 5분이죠. 그 중에 이제 부위원장인 이현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나머지 4분도 계신데, 그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은, 얼마 전에 그 전원위원회의를 하면서 청와대의 대응 적정성 여부를 조사과제로 채택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이 7시간 사생활을 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억지를 부리면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회의장을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아예 특조위원으로서의 활동을 안 하겠다, 사퇴하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안 나오셨고요. 네. 이제 남은 한 분인 이현 부위원장은 사퇴 의사는 표명하지 않고 네. 오히려 이 안에 남아서 자기가 할 걸 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하셨는데 정작 청문회에는 참여를 안 하셨죠. 네. 이 청문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주 내용은 뭐냐면 그 특별조사위원회가 또는 청문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무슨 방향이냐면 침몰의 원인 이런 거를 규명하려면 선사나 선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야지 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매우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여를 안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이 침몰의 원인, 선박 자체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선사나 선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미 그런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청문회의 주제는 침몰의 원인이 아니라 구조 방기의 이유와 상황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주제로 삼은 것이죠. 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이나 모든 정부 또는 정치인들이 인정을 했듯이 이 정부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었고요. 네. 그런데 이현 부위원장의 이야기는 마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은 아무것도 없다는 듯한 그런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부당한 주장이었고요. 예, 그런 이제 부당한 주장을 피면서 아예 청문회장에 들어오질 않았죠. 네. 정부의 어떤 책임에서 이번 청문회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게 저는 그 김경일 당시 목포 해경의 1, 2, 3 정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사실 갇혀있던 승객들한테 빨리 퇴거 방송을 하고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을 안 했다는 걸 언론이 문제 삼으니까 퇴거 방송을 했다고 거짓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렇죠. 예, 이 거짓 기자회견을 한 것이 누구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처음에 그 김경일 정장은 누가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답을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계속되는 그 질문에 결국에는 그 목포 서장이 지시를 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첫날이 있었습니다. 첫날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 청문회 둘째 날 다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목포 서장이 아니고 그 김석기훈 해양경찰청장. 네. 이 본인이 기자회견을 하도록 지시를 했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그럼 해경의 최고 총수입니다. 예, 그렇죠. 최고위급에서 그 지시가 직접 내려왔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자회견 하는 것을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그러나 그 기자회견이 무슨 내용의 기자회견인지는 몰랐다. 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시인하면서 끝은 물타기 하는 방식으로 빠져나가려는 어떤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자 지금 그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아주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고 또 현장의 구조 책임자인 김문홍 목포해양경찰서장, 예, 이 사람도 사실은 어떤 그 제때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아가지고 역시 지금 다 책임 선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인데 한 가지 잘한 것은. 정부의 책임을 모면한다거나 청와대를 보호하는 데는 매우 기민하게 아주 조직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이렇게 했었어야죠. 청문회 중에도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매우 모호하게 답을 하거나 또는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하거나 또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매우 수세적인 어떤 방어를 해왔는데 정작 그 청와대의 조치나 대응 여부 또는 청와대에서 계속 보고 요구를 하고 뭔가 자료를 보내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갑자기 청와대 얘기 나오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고 특히 이 김석균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청와대의 어떤 보고 요구라든가 100통화가 넘게 했던 그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에 어떠한 악영향도 끼치지 않았다. 이것을 아주 목소리 높여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왔죠. 네, 결국은 출석한 의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어쨌든 청와대를 방어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굉장히 오히려 역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 번 노출이 됐죠. 자, 위원장님, 이번에 이제 유가족들은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 어떤 여론입니까? 네,
이 청문회 이제 사흘 했죠. 사흘 네. 동안 하고 이제 마지막 날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석태 위원장께서 청문회 폐회 선언을 하셨는데 선언을 하시자마자 저희 가족들의 첫 반응은 이게 청문회 한 사흘만 더 하면 안 되나? 근데 이런 반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아는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청문하면서 밝혀낼 수가 있는데 네. 정말 제대로 조사를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밝혀질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문회 자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사실 그 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만족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참사의 진짜 원인과 또 책임을 가려낼 수 있겠다는 희망도 동시에 갖게 된 이런 청문회였습니다. 네. 자, 유족들께서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는 것은 저희한테도 매우 어떤 그 분발하라는 뜻으로 비춰집니다. 저기 네. 하여간 이번 청문회는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특위가 종결되는 그날까지 진실 규명의 네. 끈을 놓지 마시고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하여간 네. 끝까지 진실은 우리의 편이라는 걸 믿고 더욱더 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청취자 네. 여러분들하고 다 힘을 모아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사정이 고르지 못했어요. 굉장히 그 어려운 통화였는데 이 사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이걸 좀 네. 정리를 해드려야겠는데 네. 이 아버님 말씀에 기초해서 보면은 자, 첫째 승객들은 해경이 왔다. 네. 헬리콥터 소리가 들린다. 네. 네. 막 보이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막 헬기 돌아가는 소리도 곧 구조되겠구나. 예. 네.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어떠한 구조 조치도 없었습니다. 퇴선 명령도 없었고 네. 대피하라는 어떤 안내 방송 그것도 안 한 걸 했다고 거짓말한 게 이번에 밝혀진 것이고 예, 이런 것들이 승객들로 하여금 더 방심하게 만든 거예요. 이게 더 큰 참사로 연결된 겁니다. 예. 사실 이런 해경의 어떤 움직임마저 없었더라면 승객들이 조금 더 자구적인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물 밖으로 나온다든지. 그렇죠. 나온다든지. 예. 그런데 이 해경의 출동은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출동이 된 겁니다. 아니 뭐 잠수부 500명 투입했다는 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 이번에. 투입했다면 우리는 다 네.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 쟁점도 있는데 네. 자 그건 김석균 전 해경청장의 네. 발언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팽목항에 왔을 때 옆에 서서 네. 그 유족들한테 500명이 투입됐다고 설명을 한 것이죠. 네. 그때 아수라장이 됐어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그 강당이. 그게 뭐냐면은 실제로는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이 2명이라고요. 이 교대로 가거든요. 줄을 잡고 저기 연결된 줄로 들어갈 수 있는 네, 게 그렇죠. 2명인데 네. 하루 종일 해봤자 사실은 8개 조 정도를 운영하면 16명이 최대입니다. 사실은 해경은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네. 민간 잠수사가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선을 공기 호스 주입 호스를 잡아준다거나 예. 이런 네. 보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잠수부 500명 투입 구조 그 발표라는 걸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짓이었다는 걸 현장에서 알았는데도 침묵했다는 게 이제 밝혀진 거죠. 네. 네. 그거는 이제 이주영 당시 네. 해양수산부 네. 장관 네.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500명 거짓말을 할 때 네. 침묵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그 양반은 이제 수염 기르는데 여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예. 하여간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구조의 직접적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에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장 김수현 씨, 예, 그 다음에 이제 목포 해양 경찰서장 김문홍 씨,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해경 지휘부에서 그건 특공대 출동을 명령할 수 있는 해경 지휘부, 네. 해수부, 예. 그 다음에 이제 123 정장 김경일 씨, 네. 예,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라인에서 세월호 선장하고 적절한 교신,
네. 그래서 선장에게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선장하고 협의한 기록이 없다는 거. 네. 예. 그다음에 선원만 구출해가지고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휴대폰도 빌려줬는데 그 김경일 123 정장의 휴대폰을 빌려가지고 선원들이 통화한 건 자기 집하고 한 겁니다. 제주도에. 청문회에서 밝혀진 제주도에. 그러니까 그 와중에 승객들이 구조되느냐 절체절명의 순간에 저기 해경의 도움을 받아서 육지로 가던 선원들은 집에다 통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도 이제 드러난 것이고요. 그래서 그 해경이 그들의 신분을 알았을 거라는 정황이 이번에 이제 포착된 거죠. 세월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계속 기가 막힌 사실이 드러나죠. 그러는 동안에도 특공대나 구조대의 어떤 추가 투입에 대해 가지고는 완전히 혼선에 빠져가지고 누구도 책임 있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대형 참사 재난이 시시각각 닥치는 모든 정황을 다 마치 예비하듯이 기계처럼 짜맞춰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이럴 때 곧 구조될 것이라고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에 전부 선실에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죽음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세월호 얘기 나눴는데요. 1985년도 일이죠. 그해 9월에 멕시코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멕시코 대지진에서 정말로 그 군사 정권의 무능함이 그대로 표출이 되면서 성남 민심이 결국은 군사 정권을 무너뜨려서 남미가 전체가 민주화되는 이런 어떤 그 역사적 대격변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재난 속에서 꼽히는 어떤 민중들의 어떤 상호 연대와 혁명적 공동체의 힘 이것이 결국은 어떤 사회 변혁의 동력으로 우리가 작용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박근혜 정부의 합리성이 있다고 보는 건 뭐냐면은 이런 정부의 무능함이 그대로 노출이 됐을 때 그 뒤에 나타날 사태를 감당할 수 없다고 봤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차단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 생존의 절벽에 내몰린 우리 시민들이 정부에게 보다 어떤 그 변화된 모습을 요구할 때 그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할 수 없는 정부가 취하는 하나의 대응이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정권의 속성, 정체성, 그다음에 그 행태라는 것은 여기서 이후에 이제 집권 말기까지 어떻게 이어지리라는 거는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 면에서 박근혜 정부는 수구적 태도를 수호하려고 하면은 이런 합리적 행동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합리적인 거죠. 이제 역발상으로 역발상이죠. 자, 세월호 얘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하여간 전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 게 말씀하세요. 이게 현 정부 아래에서 정말 어떤 이 진상의 뿌리를 잡아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 보면은 이건 시작이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연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9.11 굉장히 테러 성숙되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9.11 테러 같은 경우도 그 진상 파악하기까지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이 소요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인내를 갖고 우리 국민들이 잊지 말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면은 수년 내로 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러 억측들이 있었지만은 억측이 좀 좁혀져 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번에 아주 큰 성과 말하자면은 구조를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 고의성은 무엇이냐? 고의성의 맥락과 배경은 무엇이냐? 이제 그거를 찾아내는 단계로 들어섰다는 점에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줄기를 잡았다는 점에서 전 이번에 그 청문회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좀 어렵게 청문회가 진행됐지만 구조 실패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그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응원하고 또 함께하겠습니다. 자, 내년 6월까지 예정돼 있는 특위입니다. 물론 그 뒤에 연장이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아마 우리가 못 들은 얘기는 정부의 그 방해 공작에 대한 얘기를 충분히 못 들었는데 이거는 다음번에 다시 전화 연결해서 충분히 더 마저 얘기를 듣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유경근 아버지가 그 예은이 아버지 참 훌륭한 분이세요. 조리 있게 말씀도 하시고 또 격정을 토할 땐 또 그땐 진짜 격정을 토하거든요. 잊을 수 없는 멘트가 있습니다. 그 자식은 가슴에 묻고 뭐 그런 말을 한
김진태라고 예. 김진태를 향해서 김진태 개새끼라고 하셨습니다. 그 논리적인 분이 때론 그런 격정을 토하는 강할 땐 강단 있는 모습도 보이시고 아마 그러니까 요주의 대상일 거예요. 예. 뭐 탈탈 털었겠죠. 예은 아빠. 뭐 튕기는 게 없나 이런 것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세월호는 계속 우리가 관찰하고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때마다 저희 국무회의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전하는 말씀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작년 이맘때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희망연대 노조 장년이 윤정균입니다. 저희 희망연대 노동조합은 청취자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해고자들을 지켜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케이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연행된 조합원들이 4억 원의 벌금 폭탄을 맞고 생계가 위협받고 있죠. 저희들은 연대의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 합니다. 온라인 휴대폰 쇼핑몰 피플모바일을 이용해 주세요. 피플모바일에서 정치카페 청취자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개통하시고 수익금으로 희망연대 노동조합을 후원해 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피플모바일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그러면 두 번째 안건으로 올해 말말말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남긴 주옥 같은 어록들이 올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보는 걸로 이제 진행할까 합니다. 우리 김용민 PD께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중에서 가장 주옥 같은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옥 같은 말씀이요? 엄청 많죠. 외계어. 특히 예전에 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혀 말이 맞지 않아 가지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규제를 원수 암덩어리라고 얘기하고 예.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예.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예. 아주 토속적인 표현들을 주로 인용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여당 원내대표를 주저앉히신 배신의 정치 운운하면서 또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도 했냐면요. 삼권 분립 얘기까지 했습니다. 삼권 분립 얘기까지? 예, 삼권 분립. 그러니까 여당 원내대표가 삼권 분립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아, 행정부를 위신을 깎았다 이 얘기죠. 예. 예. 그래 놓고는 배신의 정치하면서 여당 특히 친박에게 유승민 날려라. 이런 지경을 내리다시피 한 거죠. 아, 난 그때 섬찟하더라고. 아니, 저도 지금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가장 이제 심각한 말이 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진실한 사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유승민 대표 배신자다 낙인 찍으면서 이제 퇴출시켰는데 그러면서 진실한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해야 된다까지는 했잖아요. 이거는 총선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반드시 심판해달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게 총선 선거 개입이죠. 그리고 또 개각하면서 지금 출전시키는 친박 인사들을 향해서 또 진실한 사람이라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면서 이렇게 붙여줬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여당은 이 박 대통령의 배신의 낙인과 또 진실의 낙인이 이름 명찰이 이게 아마 이게 많이 회자가 될 거다. 그리고 유세 현장에 그대로 또 본인들이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이렇게 내세우겠죠. 선거 공보에 나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써서 뿌리면 되겠네, 그죠? 올해 새누리당은 광고 카피를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 만들어 주시니까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세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말기가 이게 주술 관계가 안 맞는 비문이 많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기자들이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그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도 복지는 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복지가 돈이 아니라면 뭐지? 기자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표한테 다시 되묻는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돈만으로 안 된다뇨? 그러니까 한국말 모르세요? 간단명료 하잖아. 한국말 모르세요. 이래가지고 그냥 기자한테 그냥 완전히 그냥 덤태기 다 씌워버리고 또 손석희 MC하고 시선 집중해서 자꾸 손석희 앵커가 좀 이렇게 집요한 그리고 사실
손석희 앵커하고 이렇게 그 인터뷰하면서 나름대로 거침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 대한민국에 몇 안 되거든. 예. 그런데 박근혜 대표가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냥 해버리니까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 할 말이 없으면은 주로 그런 식으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저기 절대 대통령 말에 토달지 않도록 그 주의 사항이 항상 청와대 회의 하달된다는 거. 네. 예, 이거는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행 연습까지 할 때 아예 그 항상 하달이 되죠. 네. 왜냐 토달았다가 또 뭐 무슨 꼴을 당하게 한국말 모르세요? 지금 저랑 일 안 하실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나는 이게 최고의 명언 같아. 아니 저도 이게 국무회의에 이제 참석해서 보고했던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준비를 엄청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대통령 보고니까 준비를 딱 해서 보고하고 나면 딱 이렇게 한마디 한대요. 그래서요? 그러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추억의 팝송 들으시는 기분일 거예요. 네. 국정교과서 문제로 11월 10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무당 같아. 무슨 혼이 왔다 갔다 해. 무당 같아.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거는 그 민중총궐기 때 11월 24일 국무회의입니다.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아주 그 세기적인 명언 아니겠어요? 예, 그 외에도 참으로 많은 그 얘기들이 나왔는데 국정교과서 관련해 가지고 저는 가장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란 발언은 그겁니다. 국정교과서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안 하면 나중에 통일됐을 때 김정은한테 사상적으로 우린 지배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사상적으로 지배를 당한다. 국민들이 그럴 수준밖에 안 된다고 본 것이지. 이게 참 이건 우리를 또 굉장히 슬프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경유착이 본질이다. 정치인과 정치가 국민 염원을 거스르는 것이자 개인 영달과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과거부터 지속된 부정과 비리, 부패를 척결하는 정치개혁의 계기로 삼아라. 아니 그러니까 정치개혁이라 그러면 선거법을 개정하고 정당법을 개정하고 이런 거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 이러는 건데 지금 이 성완종 씨가 그 자살했는데 웬 정치개혁 타령입니까? 이런 건 또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영혼이탈 화법이 라고도 해요. 네, 전혀 엉뚱한 걸 갖다 붙이는 이런 재주가 또 탁월하신 분 아니에요? 실제로 당시 그 대선 자금과 관련해서 성완종의 기여도가 상당했기 때문에 이거 진짜 검찰이 뭐 사람 가리지 않고 수사에 들어간다면은 대선 자금 저수지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이거 딴소리 하고 있는 거 봐요. 정치 개혁 운운하는 거는 자기를 개혁해달라는 얘기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엉뚱 발언 중에서 또 압권이 하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온 나라가 불안하던 올해 6월이었죠. 그 6월 16일 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 씻기라든가 몇 가지 건강 습관만 잘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아니 차라리 왜 소주에 고춧가루 타 먹으라 그러지. 아니 이렇게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하면서 메르스 아무것도 아니다. 감기만도 못한 거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씀이죠. 그 사이에도 환자는 계속 발생했죠. 그렇죠. 구명조끼를 왜 안 입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물은 쳐들어오는데 문은 닫혔단 말이죠. 구명복 입으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은 막상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거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아주 그 살이 에이고 가슴이 저미는 아픔을 줬던 말들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엉뚱한 발언.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그 무능하다라는 표현이 적확한 것 같고요. 아니 무능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무능한 사람이 계속 집권을 하게 되면은 그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라고 지금 대놓고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느낌도 받거든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뭐 대통령의 말이 그냥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저는 애드리브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리고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은 네. 대통령의 생각을 해서 이제 예. 메시지 팀들이 있어서 이렇게 할 텐데 우리 뭐 그 체제는 너무 저 김종대 단장님이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이런 발언들이 어떻게 나올까? 대부분 원고에 없는 발언할 때 사고가 터져요.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쓰는 연설이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항상 화를 불러일으키죠. 저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있었는데 사실 설화 사건으로 따지자면 마이크만 잡으면 사고 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한몫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걸로 실수를 내진 않잖아요. 아니 그때는 너무 좀 많이 나간 발언이었죠. 그렇죠. 근데 말이 안 맞는다든가 뭔가 황당 발언은 없었어요. 아니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발언들이었지만 논쟁은 던져줬지만 이렇게 들으면 황당하게 하는 그런 발언들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아니었죠.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한국문인협회 작가 출신인데, 물론 왜 뭐 그런 사진도 있어요. 분위기 있게 찍은 사진도 있고. 그거 옛날에 글 쓰려고 또 1년은 미국 가 계셨고, 그랬던 분인데 그 어떤 문장과 그 문장이 의미하는 어떤 언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한테 상당히 많은 아픔을 주는 화법이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노년기에 들어서는 어떤 여성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자기 아집 내지는 고집. 이분은 자기가 백설공주인 줄 안다고. 그래가지고 다 본인은 하나의 어떤 그 어디 가서도 그 자기를 숭배하고 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선물을 항상 기대하시고 안 되면은 이제 토라지면서 순간적으로 감정적인 게 참모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한번 그 회의 시간에 나오는 순간 다음날 한국 정치가 발칵 뒤집힙니다. 아니 이제 제가 감정적인 부분들 이런 황당한 발언뿐만이 아니고요. 왜 제가 여쭤봤냐면 그 창조경제, 그 모호한 창조경제에 대해서 이게 뭐 정권 출범하면서부터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제 그 뭐 아주 거대한 미래부도 만들고 했는데 그 창조경제 관련해서 이렇게 각 부처나 이런 뭐 공식 메시지 팀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면 그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갑자기 엉뚱하게 어디선가 이상한 아이디어들이 튀어나오고 한답니다.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의 말을 주관하는 무슨 다른 팀이 있나는 게 이제 관련 업계의 추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쭤본 거죠. 메시지 관리 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통령의 메시지 관리. 아니 주로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담하는 팀들이 있죠. 연설비서관 같은 분들. 연설비서관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메시지를 관리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정홍보비서관도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어떤 수많은 어떤 자료들, 영상들, 이미지들 해가지고 하나의 종합적인 패키지로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수석비서관회의나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발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몇 단계 필터링을 할 수 있는 각 비서실로부터 다 올라오는 걸 취합해서 이제 부속실에서 문고리 권력이죠. 대통령 관저에 넣어주면은 거기서 이제 추려가지고 대통령 메시지가 또 준비돼가지고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끔 이러한 행위 공식적 절차로부터 일탈이 일어났을 때 말실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준수가 안 되는 그 절차가. 그리고 박 대통령은 프리토킹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건 옆에서 통제를 많이 해야 되는데 누가 감히 하겠습니까? 그걸 누가 하겠어요? 어느 순간 딱 기능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죠. 저도 궁금한 게 노무현 대통령이 아마 임기 말쯤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건 민주평통 그 기념식에서 바지 주머니에 손 넣고 군 장성들 나 참모총장이요, 나 국방부 장관이요 이렇게 거들먹거렸단 말입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연설은 당시에는 막 비난을 많이 받았죠. 당시 엄기영 앵커가 참으로 놀라운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들어보면은 진리의 말씀이 됐어요. 실제로 그렇게 지목
했던 전직 장성들, 이른바 똥별들, 그 중에는 미국에다가 군사정보 팔아넘긴 공참총장. 예, 그때 전작권 반대 앞장서셨던 성우회 부회장이셨어요. 예. 그 양반 결국에는 록히드 마틴 그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고 또 우리 그 중기 국방계획 기밀을 빼서 돌린 것으로 돼가지고 아주 방산 비리의 시범 케이스로 대표적인 비리자로 돼 있습니다. 지금. 예, 아니 그랬던 당시의 메시지는 그거는 뭐 청와대에서 감히 뭐 이렇게 나가셔서 이 말씀하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진 않고 당시도 했던 멘트 중에 나 군대 갔다 왔고 뺑뺑이 돌리고 심심하면 뺑뺑이 돌리고 이런 표현은 정말 그 참 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민들한테 어떤 언론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호소하는 화법일 때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놀라운 표현들이 쏟아져 나왔던 게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야당 대표 때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그 테러를 당하고 난 다음에 병원에서 깨어난 다음에 대전은요. 그 말 안 했다고 합니다. 사실이 아니랍니다. 지어낸 얘기랍니다.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죠.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때 박근혜 그 영예 때가 휴전선은요.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곳에 그냥 맞춰서 지어낸 거예요. 아니 그것도 진짜 지어낸 겁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구마를 했다고 안보 대통령이라고 선거 땐 그러대? 아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고상만 선생은 휴전선은요. 이 멘트는 자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진짜 투철한 안보의식 이걸 떠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권력은 나한테 넘어왔다. 이제부터 나는 휴전선을 비롯해서 국가 안보를 관장하는 그런 실질적인 권력자가 됐다라는 걸로 착각하고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겠는가. 에이, 설마. 그런데 전두환이가 와가지고 찬탈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집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전두환이 그 집 마당까지 파가지고 그야말로 개 털듯이 털지 않았겠는가. 이런 해석인데. 하여간 반드시 복수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반드시 기억하고요. 결국 진실한 사람이냐 배신한 사람이냐 끝까지 파고듭니다. 유승민 가만 내버려두지 않겠네요. 어쨌든 뭐 지금 대구에선 최대 관심사가 이 문제니까 한번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거의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문제로 시작해가지고 한 해를 정리하는 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진 못했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보다 주제를 좀 집중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진행해 보겠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게시판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그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굉장히 어떤 그 화제의 신간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미국의 돌풍을 일으키는 그 정치인이 한 명 있죠. 버니 샌더스의 모든 것. 이 책을 전 트럼프인 줄 알았습니다. 트럼프도 지금 엄청난 그런. 트럼프는 김무성. 그런 책은 새누리당에서 경품해서 받아가세요. 새누리당은 왜 그런 거 안 할까? 우리는 버니 샌더스입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8시간 37분간의 명연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옛날 국회의원 시절에 필리버스터가 4시간이었던가요? 14시간. 14시간. 이분도 한몫하네 8시간. 37분. 아닌가? 7시간인가? 근데 헷갈리네. 14시간은 아닐 거예요. 14시간 동안. 그건 아닐 겁니다.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그 방송 진행 중에 특히 그 전화 연결 시에 통화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나날이 진화하는 우리 또 싱글벙글 국무회의 그다음에 드디어 이제 총선 때 돌풍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 여러분들 따뜻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간 19분이었습니다. 5시간 19분.